이 땅을 파면 안 됩니다. 여기엔 묻혀선 안 될 것들이 잠들어 있어요. 무당 양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소. 무슨 귀신 타령이오.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새벽 5시 17분 경기도 평택시 외곽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기이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작업복을 입은 건설 인부들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뒤로 한 채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성이 두 팔을 벌려 공사 장비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강렬한 확신과 깊은 두려움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현장 소장 강태식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석 달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건설업에 몸담은 지 22해, 전국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그의 경력에서도 이런 사태는 전례가 없었다. 이 재개발 사업은 평택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구도심 일대 2만 평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예상 공사비만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강태식의 경력에도 큰 도약이 될 터였다. 착공은 지난해 11월 초였다. 첫 주는 순조로웠다. 오래된 건물들의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고 인부들의 사기도 높았다. 하지만 착공 열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지하 주차장 터파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 박철민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기계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누가 내 목덜미를 움켜쥐었다고 외쳤다.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응시했다. 강태식은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판단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야간 작업의 피로감,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에서의 작업 환경, 그리고 오래된 건물을 허무는 작업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박철민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주고 다른 기사로 교체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 지하 2층 굴착 작업을 하던 밤 10시경 철거반 인부 6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 갑작스럽게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으며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 3대가 출동했다. 인부들은 평택시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체적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 상태는 정상과 거리가 멀었다.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차갑다, 뼛속까지 얼어붙는다.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당긴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호출됐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강태식은 본사 건설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상 지연 위약금 조항이 발동되면 하루에 5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납기일은 지켜야 합니다. 강태식은 이를 악물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본사는 듣지 않았다. 그건 현장 소장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부들을 급히 모집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건설업계에 쫙 퍼져 있었다. 평택 재개발 현장, 거기 뭔가 심상치 않더라. 인력 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평소 같으면 일당 20만 원이면 충분했을 인부들에게 35만 원, 40만 원을 제시해야 겨우겨우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경력자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세 번째 사건은 더욱 섬뜩했다. 지하 3층 굴착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11시 30분경 현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발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엔지니어가 급히 달려가 점검했지만 전기 계통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퓨즈도 멀쩡했고 전선 연결 상태도 완벽했다. 그런데도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현장을 뒤덮었다. 어둠 속에서 인부들은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흙을 파헤치는 소리,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 그리고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누군가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12명의 인부가 모두 비명을 질렀다. 굴삭기 버킷 안에 검붉은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엔 유압 오일이 새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막내 인부 김대호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자리에서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계 오일이 아니었다. 썩은 고기 냄새, 비린내,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주변을 뒤덮었다. 다른 인부들도 연쇄적으로 토하기 시작했다. 강태식이 급히 샘플을 채취해 환경분석업체에 분석을 의뢰했다. 일주일 후 돌아온 결과는 정체불명의 유기물 혼합체, 부패한 단백질 성분 다량 검출, 토양 샘플과 불일치라는 모호한 내용뿐이었다. 분석 담당자는 이런 성분 조합은 처음 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점부터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베테랑 인부들조차 이 현장은 뭔가 잘못됐다며 하나둘 사직서를 냈다. 15년 경력의 철근공 이성호는 강태식을 찾아와 말했다. 소장님, 저도 웬만한 건 다 겪어봤습니다. 산에서 무덤 파헤치는 것도 해봤고 화장터 옆 공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긴 다릅니다. 여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강태식은 그의 말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성호는 이미 작업복을 벗고 있었다.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본사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매일 아침 전화가 걸려왔다. 진행률이 목표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러다간 계약 해지입니다. 강태식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고 체중은 일주일 만에 5kg이나 빠졌다. 네 번째 사건은 강태식 본인에게 일어났다.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시각 혼자서 현장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그는 분명히 발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고 다시 걸으면 그 소리도 이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태식은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의 온도가 이상했다. 한여름도 아닌데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주변의 어둠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웠으며 침묵은 고막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뛰다시피 컨테이너로 들어가 문을 꽁꽁 잠갔다. 책상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문에 무언가가 비쳤다. 처음엔 나뭇가지 그림자인가 싶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본 순간 강태식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창문 밖에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다. 아니,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윤곽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강태식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기도 했다. 손이 떨렸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것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강태식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컨테이너 안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의자에 앉은 채로 새벽을 맞았다.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평생 미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그의 경력은 풍전등화였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서는 안 됐다.
인터넷을 뒤져 경기도 지역에서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았다. 검색 결과에 나온 이름은 영산 김선이었다. 리뷰가 수백 개나 달려 있었다. 정말 신기가 있으십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다른데 여러 곳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정확했어요.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힘이 있었다. 강태식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김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주소를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선희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있었다. 김선희는 현장 입구에 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 터의 기운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원한과 한이 깊이 서려 있어요. 강태식은 속으로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일단 그녀를 현장 안으로 안내했다. 김선희는 천천히 현장을 둘러봤다. 굴착이 진행 중인 지하구역을 향해 걸어가더니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입니다. 이 아래에 뭔가 있어요. 김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강태식이 물었다. 김선희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집중하듯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땅 밑에 수십 구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강태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긴 원래 주택가였습니다. 무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무덤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묻힌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은폐된 겁니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현장에 갑자기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김선희가 강하게 말했다.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였어요. 앞으로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태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공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김선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죽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터의 원한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장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무너지는 소리였다. 강태식과 김선희가 급히 달려가 보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임시 가벽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었지만 가벽의 잔해 속에서 이상한 것이 드러났다. 흙에 반쯤 묻힌 채로 낡고 녹슨 철제 상자가 보였다.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려 하자 김선희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김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미 강태식의 손이 상자 뚜껑에 닿아 있었고 뚜껑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와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명패가 들어있었다. 강태식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것은 1970년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였다. 문서 상단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제3구역 매립 작업 완료, 총 인원 47명, 신원 불명 처리, 기록 말소. 강태식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을 여기에 묻었다는 말인가? 김선희는 서류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랬군요. 이 땅에는 억울한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강태식은 흑백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1977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뭡니까? 강태식이 물었다. 김선희는 조용히 말했다. 70년대 후반 이 지역에 큰 개발 사업이 있었어요. 당시 정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이 일대에 살던 빈민촌 사람들이 강제로 철거당했죠. 그런데 일부는 아예 사라졌어요. 기록에서 지워졌고 가족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설마 그 사람들이 여기에?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의하던 사람들, 보상을 요구하던 사람들,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곳은 흙으로 덮였죠. 공식 기록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이곳에 묻힌 억울한 영혼들은 아직도 한을 품고 있어요. 강태식은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자신이 지금 사람들의 무덤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선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다. 제대로 된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유골을 찾아서 제대로 장사를 지내드리고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해요. 그 전까지는 절대 공사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식은 즉시 본사에 보고했다.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무당 불러서 귀신 타령 듣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공사나 진행하세요. 공문서. 그게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시고요. 건설팀장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강태식은 반박하려 했지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선희는 강태식에게 제안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땅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해요. 어디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강태식은 고민 끝에 사비를 털어 지질조사업체에 의뢰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충격적이었다. 지하 투과레이더 탐사 결과 지하 3m에서 5m 사이의 불규칙한 형태의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조사 보고서는 유기물로 추정되는 물질, 인골 가능성 높음이라고 명시했다.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보니 현재 공사구역 전체에 걸쳐 최소 40개 이상의 지점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김선희의 말이 맞았다. 정말로 이 땅 밑에는 사람들이 묻혀 있었다. 강태식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선희가 만류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 현장은 영원히 봉쇄될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 회사는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국가 주도의 은폐 사건이었다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요?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강태식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 한쪽에는 회사와 자신의 경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는 김선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단 조용히 유골을 수습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자. 그리고 나서 공사를 재개하자. 며칠 후 한밤중 강태식과 김선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부 3명이 몰래 현장에 모였다.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지점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삽질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삽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흙 속에서 하얀 물체가 드러났다. 뼈였다. 사람의 뼈였다. 인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선희는 조용히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더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자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드러났다. 머리뼈, 갈비뼈, 팔다리뼈가 모두 그대로였다. 유골 옆에는 낡아해진 천 조각과 플라스틱 단추가 남아있었다. 옷이었던 것 같았다.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선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일단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천으로 싸서 임시로 안치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장지를 마련해드려야 해요. 그들은 하얀 천으로 유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섬뜩한 느낌이 아니었다. 뭔가 안도하는 듯한 기운이었다. 첫 번째 유골을 수습한 후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지점들을 파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밤새도록 작업을 계속한 결과 총 11구의 유골을 수습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작은 유골도 있었다. 김선희는 그 유골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이 트기 전 그들은 수습한 유골들을 현장 한쪽에 마련한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 김선희는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천도제를 지냈다. 향을 피우고 과일과 떡을 올리고 정화수를 떠놓았다. 그리고 방울을 흔들며 간절히 기도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이시여, 이제는 편히 쉬소서. 하늘 푸르시고 좋은 곳으로 가소서. 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격렬하게 흔들렸다. 향 연기가 이상한 모양을 그리며 피어올랐다. 그리고 김선희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목소리가 변했다. 왜? 왜 우리를 버렸나? 우리도 사람이었는데. 강태식과 인부들은 숨을 죽였다. 이게 신내림인가? 정말로 영혼이 김선희에게 내린 것인가? 김선희의 입에서 계속해서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집을 빼앗기고 저항했을 뿐인데 그들이 왔어. 밤에 우리를 끌고 갔어. 여기에 산채로 묻었어. 강태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산채로 묻었다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었다는 말인가? 아이들도 같이. 엄마, 아빠. 김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졌다. 무서워. 어두워. 숨을 쉴 수가 없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태식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묻다니. 한참 후 김선희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설명해주자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분들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이제는 편히 가십시오. 억울함을 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잊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제가 끝난 후 현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느껴졌던 음산하고 무거운 기운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강태식은 나머지 유골들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평택시청의 문화재과에 연락했다. 지하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문화재과 담당자는 처음엔 시큰둥했다. 건설 현장에서 유골이 나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무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사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강태식은 유골 사진과 함께 발견된 공문서 사진도 함께 보냈다. 며칠 후 담당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즉시 현장 보존하십시오. 저희가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의 문화재 조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43구의 유골이 발견됐고 그중 7구는 어린이였다. 법의학 분석 결과 유골들의 사망 시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추정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유골에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두개골 골절, 갈비뼈 손상 등 폭행의 증거들이 명확했다. 이 발견은 곧 언론에 알려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70년대 개발 현장에서 집단 매장 유골 발견, 국가주도, 강제 철거의 어두운 진실 묻혀진 역사 47년 만에 드러나다. 여론이 들끓었다.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다. 과거 이 지역 개발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소환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발뺌했다. 당시 책임자였던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다.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철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출한 거라며 수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우리 오빠도요. 보상금을 제대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실종됐어요. 4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오빠를 찾았네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당시 상황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1977년 이 지역에는 대규모 빈민촌이 있었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이유로 강제 철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대책도 없었다. 주민들이 반발했다. 시위가 일어났고 농성이 벌어졌다. 그러자 정부는 강경 진압을 결정했다. 한밤중에 진압 인력이 투입됐고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생겼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자들과 심하게 다친 사람들을 몰래 이곳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공식 기록에서는 모두 행방불명으로 처리됐다. 가족들이 찾아도 가출했거나 도주한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게 47년이 흘렀고 진실은 땅속 깊이 묻혀 있었다. 김선희는 매일 현장에 나와 천도제를 지냈다. 유골이 발견될 때마다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이제는 하늘 푸시고 편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잊히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천도제를 지낼 때마다 현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평온해졌다. 그렇게 음산하고 무거웠던 기운이 사라졌다.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태식은 매일 현장을 지켰다. 본사에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공사 재개하라고 압박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이건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태도에 본사는 화를 냈지만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었다. 2달간의 발굴 작업 끝에 모든 유골이 수습됐다. 총 43구. 시청은 이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준비했다. 평택시 공동묘지에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43개의 작은 봉분이 조성됐다. 각 봉분 앞에는 1977년 평택 강제철거 희생자라는 표지석이 세워졌다. 이름을 아는 경우에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 없는 영혼이라고 새겼다. 위령제 당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유족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평택 시민들. 김선희가 위령제를 주관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제단 앞에 섰다. 향을 피우고 과일과 음식을 올리고 막걸리를 부었다. 그리고 방울을 흔들며 노래하듯 기도를 시작했다. 한많은 영령들이시여,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시여, 이제는 모든 하늘 푸르시고 편히 쉬소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다시 태어나신다면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구슬펐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유족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47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비록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만났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강태식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여러분의 잠을 깨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위령제가 끝난 후 평택시는 이곳을 역사교육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작은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관을 세웠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문구가 입구에 새겨졌다. 강태식의 재개발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단됐다. 본사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여론을 고려해 결국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추모공원 주변에 저층 아파트를 건설하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은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위령제 이후 공사를 재개했을 때 더 이상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빈번하던 장비 고장, 인부들의 이상 증상, 기이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인부들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놀라워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예정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김선희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주 현장을 방문해 간단한 기도를 올렸다. 이 땅에서 공사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녀가 기도를 올린 주에는 작은 안전사고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강태식은 김선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실을 외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소장님이에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하신 분은 소장님입니다. 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1년 후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그 한가운데에는 추모공원이 자리 잡았다. 공원 중앙에는 높이 5m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희생자 43명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기억한다. 1977년 평택 강제철거 희생자들을. 여러분의 희생 위에 이 도시가 서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준공식 날 강태식은 추모비 앞에 섰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바라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개발과 보존, 발전과 기억, 미래와 과거. 이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는 추모비에 절을 했다.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그들은 강태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강태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김선희도 그날 밤 꿈을 꾸었다. 43명의 영혼들이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평온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이제 갑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음 생은 꼭 행복하세요.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과거 개발 현장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다.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묻혀진 역사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강태식은 이 경험 이후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새로운 현장을 맡을 때마다 그 땅의 역사를 먼저 조사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 땅의 신에게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에게 양해를 구하는 의식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강태식의 현장에서는 큰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료들은 강태식의 현장은 안전하다며 부러워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땅을 존중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김선희는 그 후로도 많은 현장을 다녔다. 개발 현장뿐 아니라 역사적 장소, 오래된 건물 등 어디든 불리는 곳에 갔다.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했다. 저는 그저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택의 추모공원은 교육의 장이 됐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파트가 서 있는 이 땅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억울한 영혼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모공원은 평택의 명소가 됐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러 왔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으며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강태식은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개발이 아닐까?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죽은 자를 기억하며 산 자가 살아가는 것. 어느 날 저녁 강태식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추모비 앞에 섰다. 여러분 잘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죽은 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영혼들의 답인 것 같았다. 우리도 잘 있어요. 이제는 편안해요. 고마워요. 그는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니 추모비 위로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43개의 영혼이 하늘의 별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강태식은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꿈만이 그를 찾아왔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영혼들이 편히 쉬게 된 지금, 비로소 강태식도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김선희는 매년 위령제를 주관했다. 43명의 희생자를 위한 제사를 정성껏 한 분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고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